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 핵심 요약정리 사회복지조사론 7강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은 다음 시간 8강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강 관찰법과 내용분석법, 욕구조사와 평가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서 그나마 내용분석법이 시험에 그래도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분석법 위주로 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관찰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도 시험에 그래도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자, 관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관찰법의 장점은 어떤 거죠? 비언어적,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자료 수집도 용이하다라는 거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다리를 떠는지, 이러한 외부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도 배웠습니다. 장기간의 종단 분석이 가능합니다. 관찰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사 습관을 본다 그러면 식사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관찰법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자료 수집입니다. 조사, 별표할까요? 조사 대상자의 행동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특징,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관찰법은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 바로 그 현장 자체가 자료 수집의 장이 되는 것이죠. 구해볼까요? 관찰은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도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자, 6회 관찰은 장기간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장기간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법은 단점은 없는가라는 거죠. 단점도 있죠. 통제의 어려움입니다. 자, 어떤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에 애매한 외부 사건들, 외부의 그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적 환경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외생 변수, 즉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외의 제3의 변수를 외생 변수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제3의 변수,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관찰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량화라는 것은, 여기에 계량화라는 것은 숫자화하는 겁니다. 몇 번, 얼마나 심하게, 이러한 것들인데 그게 상당히 주관적이다 보니까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찰자의 비계량화된 인식, 심각한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관찰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비계량화된 인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화를 하더라도 빈도나 백분율 정도는 가능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했는지, 하루에 야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몇 번 썼는지, 이러한 것들을 수치화할 수, 계량, 빈도와 백분율은 계산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얼마나 심각한지, 이러한 것들을 계량화, 수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표본의 크기가 제한되죠. 왜? 관찰. 여러분들이 뭔가 사물을 바라볼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100명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을까요? 못 보겠죠.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그 인원의 제한 안에서, 범위 안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줄 수 있고요.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산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자의 추리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신뢰도나 타당도가 제한이 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 익명성이 부재가 되죠. 관찰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관찰되어지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물론 그것을 비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 간의 신분 노출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7회 시험 볼까요? 7회 기출문제를 보면 관찰은 조사 반응에 의해서 피관찰자의 행위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조사 반응성, 여기에서는 지금 반응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나왔는데 관찰법은 뭐가 있어? 반응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반응성은 이 사람의 대답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나의 표정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반응하고 둘 간에 뭐가 생길 수 있어? 반응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조사 과정에서의 반응성으로 인해서 피관찰자의 행위에 왜곡. 내가 지금 관찰을 받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행위를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조율하겠죠. 이러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와, 자, 관찰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왜? 연구자의,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아요.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높이면 되겠어요? 김준훈에게 주관성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면 나의 편견대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제3의 연구자가 같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그 해석의 차이를 비교한다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법을 포함해서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관찰자에 대한 훈련으로 관찰자에 대한 질을 높인다. 관찰하는 김진훈 자체가 질을 높인다.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한다라는 거죠. 관찰 대상을 여러 명의 관찰자가 동시에 관찰해서 그 관찰된 결과를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결과를 비교하여 편견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제3자의 검토를 받아요. 내가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제3자, 일반적으로 저보다 좀 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어떤 이러한 행동을 봤더니 얘가 참 산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3자의 검토를 받았더니 그거는 산만함이 아니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사실과 해석을 명백히 구분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그 자녀가 이 안에서 산만하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부모님과 같이 쫓아온 누구누구는 상당히 산만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해석이에요? 이거는 해석이죠. 이거는 해석이에요. 사실과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담하는 과정에 자녀의 누구는 상담실을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산만했다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종횡무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해석은 뭐예요? 산만하다가 해석이죠. 이처럼 사실과 해석을 명백히 구분해 줌으로써 어떻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유사한 형태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로 기록 평가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유사한 형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면 A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패턴이면 B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어떤 규칙성들을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면 A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조금은 유형화시킬 수가 있겠죠. 패턴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용어로 기록,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윤리적,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뭘 해도 되겠어요? 녹취라는 것, 녹취라든지 녹음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관찰과 기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사회의 시험에서 관찰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내용은 어떻게? 동일한 언어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애매한 게 이거죠. 동일한 언어로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동일한 언어를 유사한 행동은 동일한 언어로 사용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일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용 분석법입니다. 그나마 이쪽 뒷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이 내용 분석법이거든요. 내용 분석법은 뭐냐면 여기죠. 인간과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즉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영화를 분석한다. 내용 분석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영화에서 뭘 분석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 영화 드라마에서 남자가 몇 명 나오는지 여자가 몇 명 나오는지 이것도 분석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가 얘기한 언어의 수와 여자가 얘기한 언어의 수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했느냐, 그죠? 이러한 것들도 분석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분석이 돼요. 내용 분석. 그래서 신문을 분석하는, 저는 신문 분석을 좀 많이 한 편이죠. 신문 분석, 서적, 잡지, TV에서 메인 앵커는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라디오, 영화, 일기, 녹음 테이프, 녹화 테이프, 연설, 편지, 일기, 상담, 이러한 기록서 등을 체계적, 객관적, 양적으로. 체계적, 객관적, 양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용 분석은 질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도 가능하다? 양적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남자가 몇 명 나왔는지 여자가 몇 명 나왔는지 이건 수치화할 수 있죠. 즉 양적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분석하고 연구하는 연구 방법이다. 내용 분석법은 질적인 내용 플러스 양적인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질적인 내용을, 내용이라는 것은 질이잖아요. 이걸 수치화해서 적은 거 아니잖아요, 작가가. 그러한 질적인 내용을 양적인 자료로 전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전달의 내용을 객관적이면서 계량적으로 전환하는 연구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 계량적. 이거는 뭐예요? 양적 연구죠. 양적 자료라는 거죠. 양적 자료. 그래서 내용 분석은 질적인 분석도 가능하고요. 양적인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요. 내용 분석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 자, 6 해볼까요? 내용 분석 기법은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맞죠? 문서화된 것은 질적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객관적, 계량적으로 전환하는 것. 즉, 객관적, 계량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뭐예요?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거.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로 뭐예요? 양적 자료로 전환한다라는 건 옳은 설명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분석법의 특징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다회에 출제되어 있었죠. 의사 전달의 내용,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신문의 내용, 그 다음에 드라마의 내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문헌 연구의 일종이다. 내용 분석은 문헌 연구의 일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문자로 기록된 자료로서 방송, 영화, 그림, 사진, 만화 등도 내용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의사소통에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숨겨진 내용도 가능하다. 숨은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된다. 제가 지적장애 신문에서 신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적장애에 관한 연구들을 했는데요. 자, 기자는 지적장애를 어떻게 인식해서 기사화하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립으로 기사화하고 있느냐? 이거는 기자가 그것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 언어의 패턴이나 표현 어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유추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숨은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도자료에서 복지와 관련된 단어가 사용된 횟수를 세어본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드러난 내용이죠. 복지가 몇 번 나왔는지. 그죠? 복지가 언제 많이 나오겠어요? 뭐 1월달, 2월달에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뭐 사회복지, 사회의 날이 있는 달과 사회복지의 날이 있는 뭐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이죠. 이럴 때 아무래도 기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횟수를 세어보는 것은 드러난 내용이고요. 숨은 내용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보도자료 전체나 문단을 읽고 보도자료가 어떤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숨은 내용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분석은 드러나는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되지만 숨은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된다. 객관적, 체계적, 일반성 등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신문을 분석한다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으로 분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야 또 숨겨진 의미들을 다 파악하면서 그것을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체계적, 그리고 일반성 등 과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서
기인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용 분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적인 분석 방법과 질적인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었겠죠? 시험 볼까요? 기출문제를 살펴볼까요? 3회. 서적,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편지, 일기, 상담 기록 등 다양한 자료들이 대상이 된다.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책만 내용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잡지나 라디오나 영화나 일기나 이러한 부분들도 다 내용 분석이 가능합니다. 18회. 내용 분석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17회. 내용 분석은 무작위 표본 추출, 충합 표본, 체계적 표본 추출, 군집 표집 추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김지름 교수 신문 분석 많이 했지? 신문 분석 해보자. 자, 신문 분석에서 무작위 표집 가능하겠죠? 무작위로 표집하는 거 가능하겠죠? 충합 표집 가능하겠죠? 어떻게? 이게 우리는 약간 좌파 성향의 신문이 있고 우파 성향의 신문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구분해서 분석해보자. 아니면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를 구분해서 충으로 나눠서 분석해보자. 가능하겠죠. 충합 표집도 가능하죠. 체계적 표본 추출도 목록을 일렬로 쭉 나열한 다음에 K번째 간격으로 표본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군집 표집도 가능하겠죠. 이거 신문사는 다 똑같다라고 하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의 신문사를 골라서 이 신문사를 분석한다 그러면 군집 직락 표집이 되겠죠. 다 가능합니다. 14회 볼까요? 내용 분석을 해야 할 사례 수가 많으면 표본 추출하여 줄일 수가 있다. 표본 추출 방법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례 수가 많으면 그것을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사들이요. 자주 쓰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모를까? 제가 지적장애에 관한 기사를 한 10년, 20년 분량의 신문사를 전부 다 캡처를 해도요.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700개, 800개 정도 되는 거는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사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700개, 800개를 다운받아도 책 한 권보다 훨씬 더 작아서 분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6회 볼까요?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자료 수집의 양이 많아진다 라는 거죠. 주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의 스포츠면 이게 스포츠에 지적장애이면서 스포츠에 관한 주제를 셀렉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지적장애라는 어떤 단어를 선택했다 그러면 더 광범위한 그 내용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주제보다는 단어 기록 단위로 할 때 자료 수집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고요. 13회. 하나의 단락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단락 안에 주제가 문화, 스포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분석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바로 다운받아서 분석해요. 설문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요. 계속 다운받을 수가 있죠. 신문사 그 사이트가 문이 닫히지 않으면 오늘 다운받았던 것이 내일은 사라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운받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 삭제가 됐어. 그러면 다시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자, 여기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비해라니까 내용 분석은 어떤 거예요? 내용 분석은 직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2차 자료에 해당한다. 요거는 2차 자료다라는 것, 2차 자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직접적이 아니라, 내용 분석은 직접적이 아니라 2차 자료 분석에 해당한다라는 것. 조사원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죠. 우리 다운받으시면 돼요.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만 있으면 돼요. 비관여적 연구 방법이죠. 왜? 관여하지 않죠. 신문 10년 전에 나온 기사가 10년 후에 김준훈이 그 기사를 연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드러나 있는, 이미 결정 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비관여적, 즉 반응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사의 융통성이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내용 분석은 자료의 수정이나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장기간에 걸친 종단 연구가 가능합니다. 신문 분석의 장점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지적장애에 대한 단어가 들어간
신문 기사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분석은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연구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 분석이라는 것은 보통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인 양적 연구할 때 내용 분석은 뭐예요? 우리가 문헌 연구도 내용 분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헌 연구를 통한 내용 분석과 그 다음에 양적 연구를 통한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연구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치나 태도, 성향, 창의성, 인간성 등 다양한 심리적 변수도 분석이 가능해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분석하면 어때요? 그 안에서 가치나 태도나 심리적 인간성 등을 다 우리 분석할 수 있잖아요. 펜트하우스인가요? 뭐 이런 거 보면 저는 TV를 자연인밖에 잘 안 봐서 모르는데 펜트하우스 우리 와이프가 잘 봐서 보는데 저게 드라마일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스토리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인간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관찰이나 현지조사 등 다른 자료 수집 방법에 적용이 불가능할 때에도 내용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내용 분석, 내용이라는 것은 컨텐츠를 얘기하죠. 그래서 컨텐츠 어나리시스는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배제할 수 있어요. 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내용 분석은 직접 조사가 어려울 때 사용해요. 즉 내용 분석은 직접 조사가 어려운 간접 조사, 2차 자료 조사다라는 거 맞고요. 내용 분석은 비관여적 조사 방법이다. 이게 비관여적, 비반응성 이걸 얘기하고 있죠. 내용 분석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내용 분석은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요? 어떤 신문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거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내용 분석은 필요한 경우 재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료의 수정이나 반복이 가능하고 재분석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분석은 비용과 시간이 절감할 수 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자주 반복되어진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분석은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와 유사한 자료가 기존에 존재해야만이 분석이 가능하겠죠. 기록된 의사전달 자료에만 의존하므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미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타당도가 뭐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죠. 그런데 내가 직접 자료를 구한다 그러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것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100% 반영한 자료가 있을까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일정 부분은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측정의 목적과 의도를 반영한 기존의 자료가 없다 그러면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하고 싶은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접근하거나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가서 자료를 해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우리 제주도 사회복지 지표를 제가 책임 연구원이 돼서 개발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통계청에 가서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자료들이요. 통계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구하는 거죠. 못 구하는 것. 그래서 자료에 접근하거나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그 내가 원하는 내용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욕구로 넘어갈게요. 욕구에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런 거 너무 잘하니까 브래드쇼의 욕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래드쇼는 욕구 유형을 4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이 브래드쇼가 정의하는 욕구는 행정론에서도 제시되어지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론을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죠. 브래드쇼는 욕구를 4가지로 정의합니다. 규범적,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욕구, 규범적 욕구입니다.
자, 우리나라 청년들의 문제가 뭘까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찾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어때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이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요즘 청소년의 욕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규범적 욕구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규정된 욕구. 이게 뭐다? 규범적 욕구다라는 거예요. 자, 인지적 욕구는 말 그대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설문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욕구는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체감된 욕구, 느낀 욕구.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퀄 인지적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느낀 욕구 이퀄 인지적 욕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설문지를 통해서 그들의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서베이 조사, 표적 집단 서베이 조사,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서 그들의 인지, 생각하고 있는 욕구를 우리가 캐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출된 욕구, 표현된 욕구도 있습니다. 표출된 욕구, 표현된 욕구는 서비스 수요에 기초한 욕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표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표출되어진 욕구를 통해서 그들의 청소년의 욕구를 우리가 캐치하는 방법을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껴진 욕구가 행동으로 표출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어떤 데 많이 응용이 되냐면 대기자 명단이 많아요. 그런 건 뭐예요? 그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기자 명단은 뭐에 해당된다? 표출된 욕구, 표현된 욕구에 해당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 욕구는요, 다른 말로 비교 욕구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상대적 욕구는 옆 사람과 비교해서, 이웃 학교와 비교해서, 이웃 나라와 비교해서,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욕구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이러한 욕구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욕구입니다. 한 집단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상대적 욕구, 비교적 욕구다라고 보시면 비교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회 볼까요? 브래드쇼가 분리한 욕구 중에서 상대적 욕구는 요거죠. 비교 욕구죠. 사회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사회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동인구가 몇 명인데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동인구가 몇 명인데 아동복지시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쪽에는 아동복지시설을 더 많이 원하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욕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조사는 우리가 정책론에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 언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론에서도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델파이죠. 델파이는 어떤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서 개방형 질문을 각각 던져줍니다. 보통은 어떠한 전문적인 이론이 구축되지 않은 그러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는 델파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의견을 주면 연구자인 저는 그것을 다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형화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들 전문가에게 그 유형한 것을 다시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김준은이 요약한 것에 또다시 가감을 각각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해서 청소년의 욕구는 이러한 욕구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귀결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각각의 전문가는 서로 간의 소통은 없어요. 그냥 저하고만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지고 각각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때요? 전문적인 다른 사람과의 반응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개방형 질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이거는 뭐예요? 반복한다라는 거죠.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이렇게 표현들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만족스러운 결과,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뭐예요?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이는 수고를 덜 수가 있어요. 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응답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자유로운 시간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익명으로 참가자의 영향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전문가들은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바빠서 그렇겠죠. 바빠서 그러고 또 3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때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대답했는데 2번, 3번 계속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귀찮아서 그 다음 한 번은 응답을 했는데 2번, 3번째는 응답을 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반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반복하는 동안 응답자의 수가 줄어들어요. 한 번에 해줬지만 2번, 3번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지? 그러면서 응답자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판단은 의견 일치를 위해서 제외됩니다.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판단은 의견 일치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 창의적인 의견들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6회 볼까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이다. 델파이에 대한 설명이었죠. 14회 볼까요? 델파이 조사는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위험이 있다. 이건 뭐냐?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위험이 있다. 일단 전문가를 섭외할 때 누구를 섭외했느냐, 이게 그 결과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왔을 때 내가 요약해서 다시 보내주는데 요약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약간 편견을 갖고 요약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나의 의견에 약간 비중이 더 많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초점 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 그래요. 그래서 초점 집단이에요. 집단, 포커스 그룹이죠. 집단 이퀄 그룹이잖아요. 초점 이퀄 포커스. 그래서 초점 집단 기법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같은 말이에요. 심층 면접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추출해서 심층적으로 면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집단으로 구성합니다. 보통 6명에서 12명 사이 정도가 적당하고요. 저는 12명, 10명 넘어가면 통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명에서 많으면 9명 사이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집단의 크기는 6명에서 12명 사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6명에서 12명.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소집단이지만 집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뭐예요? 집단의 역동성이 존재하는 것이 초점 집단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법은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대상자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고, 아주 가끔 민소각지 연구도 나오죠. 민소각지 연구, 문화기술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떤 거죠? 조사자가 현지 관찰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거죠. 현지에 가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민소각지 연구, 문화를 기술하는 것을 민소각지 연구, 문화기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현지 관찰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 지역 주민의 문화, 삶 등을 연구자가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참여 관찰은 조사자가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회 초점 집단 포커스 그룹은 조사는 연구자의 개입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연구자가 개입하죠. 어떤 게 개입해요? 포커스, 집단을 구성할 때부터 연구자가 어떠한 대상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연구를 했던 것 중에 어떤 것이냐면
발달 장애인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욕구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자, 이때 전문가가 바라보는 내용과 주 돌봄자, 보통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바라보는 내용은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특수학교 교사가 너무 형식적이다. 약간 개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또 생각이 다르죠. 부모님들은 너무 어떻게 한다, 아이들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포커스 그룹을 누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하느냐에 따라서 발달장애 욕구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연구자의 개입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13회 초점 집단 조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연구자의 개입, 주관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지역사회 욕구조사 방법 중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은 초점 집단 기법이다. 요거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집단의 역동성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명목 뭐예요? 집단이죠. 그런데 집단이긴 하나 명목상 집단이지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목 집단이라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6명에서 12명 사이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면 집단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가 없냐면 집단의 역동성이 배제돼요. 왜? 각각의 생각을 종이에, 이미 비치된 종이에다가 적어서 제출해요. 거기에서 상호 간에 뭐가 없어요? 의견이나 어떤 주장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 개인이 의견을 무기명으로 적어 제출하면 진행자가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이제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참가자들이 발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매기면 진행자가 취합하여 평균 점수를 계산한 뒤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시설의 이용 시간의 자율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1순위야. 그리고 뭐는 2순위야.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 시설 시간 이용의 자율화가 5순위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 그러면 뭐예요? 참가자가 서로 논의하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집단이긴 집단이나 명목상 집단이다.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뭐예요? 개인이 무기명으로 적어서 제출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명목 집단 기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 내 질의와 응답 등의 상호작용이 뭐다? 없다. 상호작용이 없다. 그래서 명목상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회 욕구의 배경이나 결정 과정보다는 욕구의 내용 결정과 우선순위의 배경이나 왜 이런 의견이 있는지 어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이러한 배경이나 결정 과정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냥 딱 우선순위 결정만 있어요. 그래서 결정과 우선순위에만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순위를 매기는 것, 요게에만 초점을 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럼 있어요. 포럼.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라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현안들을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발표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럼,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입니다. 같은 거죠. 그리고 공청회도 같아요. 포럼과 공청회는 같은 것이다. 자, 일단 포럼부터 볼까요?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욕구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 주제 발표라든지 이러한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통해서 욕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백인 원탁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죠.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고요. 광범위한 계층의 의견을 수집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이나 정책 실행 시 주민의 지지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런 포럼 하면 보통 어떤 사람만 가죠? 그것에 이해타산에 어떤 관여되어 있는 사람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지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표본의 편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토론 과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도출되는 의견이 방만하거나 또는 지엽적일 수 있다라는 것, 즉 전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럼과 공청회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같아요. 뭐만 다르냐? 주체만 다른 거예요.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공청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을 공청회라 그럽니다.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공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석자들이 견해가 전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지 판단, 이거랑 똑같죠? 내용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뭐만 달라? 정부에서 하는 거면 공청회, 지역 안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하면 포럼,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이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럼과 진행 방식은 동일하지만 공청회의 주체는 뭐다? 국가와 지자체라는 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볼까요?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표본의 편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맞고요. 11회 볼까요? 지역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지역사회 서베이는 설문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공청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맞죠? 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정보 제공자는 말 그대로 주요 정보 제공자이죠. 간접적인 자료 조사죠. 이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초점 집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그 대상자가 인터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주요 정보 제공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 마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주요 정보 제공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장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비용과 인력이 적게 들어가요. 노인회장 찾아가면 되잖아요. 표본을 쉽게 선정할 수 있어요.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옛 어르신들의 어떤 질적인 정보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조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그 주요 정보 제공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하며 표집자 편의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지역 대표자나 지도자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반장님이, 읍장님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100% 대변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주요 정보 제공자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회 볼까요? 주요 정보 제공자를 활용한 욕구조사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비용과 인력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욕구조사의 지금까지는 전부 다 직접적인 욕구조사의 방법에 주로 설명이었다 그러면 1차 자료라 그러면, 사회지표와 행정자료는 2차 자료입니다. 즉 목적 자체가 김진훈의 연구를 위해서 이 자료들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목적에 의해서 탄생된 것을 김진훈이 나의 연구를 위해서 갖고 와서 활용하는 거죠. 내가 직접 이 자료를 구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지표나 행정자료는 2차 자료에 해당한다. 그래서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 2차 자료 분석입니다. 내용 분석도 뭐라 그랬어요? 내용 분석도 2차 자료죠. 내가 자료를 구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지표는 통계청이라든지 여기에서 발표되어 있는 자료들을 사회지표라 그래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통계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사회지표 분석입니다. 소득수준, 빈곤율, 실업률, 주택보급률, 공공부조 수혜자 등의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행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기관의 운영에 관한 것이 행정자료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이나 협회, 연구소 등 사회단체의 행정 및 관리를 위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행정자료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르죠, 얘랑은.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현황, 서비스의 통계, 이용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원은 몇 명이고, 입소자는 몇 명이고, 대기자는 몇 명이고, 입소자 중에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이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행정자료조사를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둘 다 2차 자료 분석에 해당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9회 볼까요? 사회지표조사는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쉽다. 우리 통계청이라고 보세요. 사회지표는 통계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청 과거의 자료부터 지금까지 다 있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죠. 15회 볼까요? 욕구조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을 위해 정부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사회지표를 활용한다. 활용하는 거 있죠? 이거 지금 활용하는 방법도 욕구조사의 방법 중에 하나다. 3회 볼까요?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에는 주요 정보 제공자, 델파이 기법, 지역사회 서베이, 사회지표 조사 등이 있다. 사회지표 조사 등이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가에 대해서 볼까요? 목적에 따른 분류해보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은 얘 두 개를 합친 거,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합친 게 통합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형성평가는 뭐냐? 형성평가는 뭔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형성평가라 그럽니다. 프로그램의 운영 도중에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향상 및 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이루어지고요. 총괄평가는 우리가 뭐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형성평가는 약간 질적인 평가, 질적 평가를 주로 한다. 이러한 말도 있었죠. 자, 총괄평가는 뭐예요? 프로그램이 끝나서 하기 때문에 뭘 한다? 양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종료 후에,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한다.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등에 관한 총괄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총괄평가입니다. 여러 개의 대안적인 프로그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왜? 지속, 중단, 확대라는 것은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는 시험에는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도중에 실시하는 평가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7회 볼까요?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자, 종료 후에 하는 것은 뭐였어요? 총괄평가죠. 실시하되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총괄평가라 그랬죠? 관한 총괄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평가이다. 4회 볼까요?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하는 것은 뭐예요? 형성평가라 그랬죠?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6회 만족도 조사는 뭘까요?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평가는 주관성이 있을 수 있다.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추가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주체에 따라서는요, 자체 평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있는데, 이거 뭐 행정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잖아요. 자, 자체 평가는 내가 사업을 한 다음에 내가 내 사업을 평가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 평가라 그래요. 내부 평가는 뭐냐면 내가 진행하고 보통 우리 기관 내부에서 진행자 말고 일반적으로 상사가 하겠죠. 뭐 사무국장님이나 관장님이 평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내부 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관 내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이거를 내부 평가라 그러죠. 프로그램 운영자들로부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평가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외부 평가는 정말 이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숫자,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상담했는지 이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내부 평가를 하게 되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팀장님이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가 100%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외부 평가에 비해서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외부 평가는 어떤 거예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의 외부자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객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내부의 다양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또 단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끝으로 메타평가 볼까요? 메타평가는 평가를 다시 평가한 것을 메타라 그래요. 메타라는 것은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 메타 분석은 분석한 것을 다시 잘 분석했느냐, 제대로 분석했느냐, 이걸 분석하는 것이 메타 분석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을 메타 분석으로 했죠. 메타 평가는 뭐냐면 평가한 것을 잘했는지, 그 평가 자체가 잘 됐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메타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가를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즉 평가에 대한 평가가 뭐다? 메타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계획서나 평가 결과를 다른 평가자에 의해서 점검받는 것. 가끔은 평가 자체가 엉망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다시 평가받는 것을 메타 평가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 유용도, 평가의 방식, 보고의 문제, 적정성, 평가 비용 등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것을 메타 평가라고 합니다. 자, 10회 볼까요? 외부 평가자와 비교하여 내부 평가자를 활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을 융통성 있게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뭐예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내부 평가가 뭐예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외부 평가보다 뭐를? 내부 평가 활용할 때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 우리 기관이 맞닥뜨렸던, 이 프로그램 할 때 맞닥뜨렸던 그러한 요인들 있죠. 그러한 것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 내부 평가. 그래서 내부 평가가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8회 메타 평가는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했던 사실을 재분석하는 평가에 대한 평가이다. 자, 평가에 대한 평가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효율성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느냐 인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론에서 많이 배우죠. 효율성 평가에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원을 사용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효율성 평가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평가가 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에서 과자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성과, 얼마나 변화됐느냐 이거죠. 여기도 효과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변화를. 그래서 이거는 비화폐 단위일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요. 편이익은 뭐예요? 이익을 얘기하죠. 이거는 화폐가 가능하죠. 화폐 단위일 때.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과 성과 모두를 화폐 단위로 나타내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비용 편익의 산술적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비용 편익, 이익. 그래서 비용과 편익 전부 다 투입과 산출을 화폐 단위로 계산이 가능할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장점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로 환산함으로써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비교할 수가 있죠. 목표가 다르더라도 화폐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한 편익을 화폐 단위로 계산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흡연율이 줄어들었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돈의 가치로 하면 얼마가 될지 이렇게 파악하기가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다. 비용 효과 분석은 뭐예요? 이처럼 그 결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비용 측면만 금전적인 가치로 분석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화폐 단위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 또는 성과 분석, 둘 다 과자가 붙어 있죠. 비용 성과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이다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해 볼까요? 비용 편익, 코스트 베네피트는 평가는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과 성과를 모두 편이익이니까 이익이잖아요. 그죠? 화폐적 단위로 나타냄으로써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편익,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화폐 단위. 비용 효과, 비용
성과 분석은 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결과는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 조사론 7강인가요?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강 남았는데, 마지막 강의는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는요,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한 3문제 정도 이상 꾸준하게 출제되어지는 아주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화이팅해서 조사론에서 포기하지 않고 좋은 점수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